지난 시간에 무효등 확인 소송을 시작을 했고요. 행정소송법 조문만 간단히 보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5조부터 38조까지가 취소송 외의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이었었죠. 9조부터 34조까지가 취소송에 관한 규정이었습니다. 대체로 이게 38조에서 준용을 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준용 규정은 38조에 있고 위에 보시게 되면 37조에도 준용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취소송에 관한 내용을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편의소송에 준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5조에서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이죠. 36조는 부작위 편의소송에 관한 문제니까 점프 뛰시고, 37조는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 편의소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의 종류의 변경을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을 37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효등 확인소송이 구소가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구소고 이제 다른 소송, 오른쪽에 보시면 취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한다. 저쪽이 이제 신소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8조 1항을 봐야 되는 것인데, 9조부터 취소송에 관한 규정이 시작이 되고, 이게 재판관할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재판관할 뭐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똑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조에는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되고요. 무효등 확인소송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11조, 12조 지금 이제 없는데, 11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송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굳이 준용할 필요가 없어서 빼버린 거고, 12조 같은 경우에는 취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인데, 위에 보시다시피 35조에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취소송의 원고적격 배울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원고적격만큼은 준용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규정을 따로따로 두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35조가 있기 때문에 12조 취소송의 원고적격을 준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13조로 가시게 되면 이제 피고적격, 14조의 피고경정,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라는 것 똑같아요. 19조도 준용되고 있고요. 취소송의 대상이 처분 등, 처분과 재결이죠.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소송의 대상도 처분 등, 처분과 재결입니다. 그리고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13조 피고가 되는 것이고, 피고를 바꾸는 거 14조 당연히 같이 인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15조에 있는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 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차이는 없습니다. 16조, 17조의 소송 참가죠. 16조는 제3자의 소송 참가, 17조는 행정청의 소송 참가, 18조 빠지고요. 18조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은 이제 취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송 요건에 있어서의 차이가 바로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래서 18조 빠집니다. 네, 19조 넘어가시고요. 취소송의 대상인데, 대상적격으로 처분하고 재결 문제뿐만 아니라 원처분 중심주의에 관한 문제도 역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조 빠집니다. 20조 제소기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조 빠지시면 되고요. 21조는 왜 빠졌냐? 위에 37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37조에 소의 변경, 소의 종류의 변경을 37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조 1항에선 빠졌고, 그 다음에 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부분은 위에 별도의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소송이라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처분서가 송달이 되고 그 처분에 외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될 위험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어요. 그 집행될 위험, 즉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에서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 외견적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정지 인정되고요. 23조의 집행정지 인정되면 24조의 집행정지 취소도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5조에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뭐 이제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행정심판을 국공로 도사징발 특별히 감사합니다죠. 그랬을 때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친 후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그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놓고 있고요.
이처럼 행정심판을 거친 다음에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의 기록의 제출을 명령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조 준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26조의 직권심리주의 준용되고 있습니다. 예,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직권심리의 핵심은 어쨌든 직권탐지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당연히 무효 등 확인성에서도 위법성에 대한 판단합니다. 1단계에서 처분 등이 위법인지 보고 그다음에 2단계에서 그것이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무효인지를 보게 되죠.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권심리주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7조 빠져 있고 28조 빠져 있습니다. 27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량의 하자 문제죠. 이 재량의 하자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재량의 남용, 불문법, 조리법, 행정법 일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불문법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위반되는지 여부가 명백할 수 없다라고 했죠. 명백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재량의 하자는 대체로가 취소 사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확인 소송에는 27조가 적용될 일이 없을 테고요. 28조는 사정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배웠던 대로 만약에 무효인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정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은 법원이 처분을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되면 적극적 형성 판결 내리는 결과가 되겠죠. 적극적 형성소송 인정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겠죠. 권력분리 원칙에 반합니다. 그래서 28조가 준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정 판결이요. 그 다음에 29조 대세효에 관한 규정인데요.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확인 소송에 대세효가 준용된다는 점 참으로도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대세효라는 것이 형성력에 한해 확대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통설과 판례는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통설과 판례라고 언제나 맞는 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때도 있어요. 29조 준용되는 거 그쪽에서 아무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조, 31조 준용되고 있습니다. 30조는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죠. 무효확인 소송 배우고 있는데 사실 행정소송법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있네요. 30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 대표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재처분 의무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판결의 효력에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31조 준용되고 있습니다. 31조는 항상 16조와 함께 떠올려야 되겠죠. 16조는 제3자의 소송 참가고 31조는 제3자의 재심 청구입니다. 재심 청구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32조 없습니다. 32조는 뭐였어요? 좀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송 비용 부담이었었죠. 사정 판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정 판결 나오게 되면 그것이 기각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피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정 판결이 무효확인송이 인정될 수 없다라면 그러한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도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조 적용되고 있는데 33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죠. 요거는 취송이랑 달라질 이유가 없고 34조가 끝인데 취송에 관한 규정의 끝이 34조인데 간접강제 규정이 무효확인송이 없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했죠. 입법 불비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필기노트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필기노트라는 거 이게 상당히 저의 많은 고민들이 축적된 그 고민들이 여기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강의실에서 제 손으로 판서하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것을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학생들은 판서를 좋아하죠. 실제로 시험장에 가게 되면 책에 있는 텍스트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주관식 시험이든 객관식 시험이든 대체로가 풀어봤던 문제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판서했던 내용 그것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객관식이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도 가장 맞는 거를 찾게 되는 것이고 주관식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걸 연결해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판서라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 판서의 중요성 때문에 필기노트를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무효확인송의 필요성과 관련돼서 맨 밑에 있는 볼딩 되어 있는 부분 여기를 보게 될 텐데 먼저는
여기에 이제 되게 많은 내용들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요거 먼저 판례 한번 볼까요? 그 스티브 유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승준이라고 불르던 친구죠. 네, 승준이가 이제 저랑 동갑이고, 예, 한때 저와 이제 경합을 이렇게 가르던 그런 친구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동네도 저희 동네입니다. 예, 저희 동네여서 예, 그렇긴 한데 이제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갔고 저는 이제 예비역 병장입니다. 네, 요런 차이가 있겠지요. 네, 근데 이제 그 스티브 유 뭐였습니까? 그 사증 발급, 그죠?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사건 판례에서 이제 부존재라는 말을 썼었어요. 부존재라는 말을. 네, 그리고 지금 무효등락인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 등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게 이제 무효하고 또 뭐가 있어요? 유효, 실효, 그리고 존재, 부존재. 이렇게 총 5개죠. 예, 무효하고 유효하고 실효 여기까지가 이제 효력과 관련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존재 여부 여기가 이제 존재 부존재 이렇게 하면 총 5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그 존재 부존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살짝 좀 등장을 합니다. 네, 그거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예, 깊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위에 있는 한 줄 판례 보시게 되면은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이라는 이제 판례가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뭐 판례 그냥 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예, 주체 절차 형식 앤드 내용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체 절차 형식은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내용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에 관한 부분이 언제나 메인이에요. 메인이기 때문에 항상 스타는 맨 뒤에 나중에 등장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공부하는데도 편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는 법률 유보원칙과 법률 우위원칙이라는 2가지 내용이 또 추가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이렇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러한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사실 이제 핵심은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네,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의 내부적인 성립 요건 마저 못 갖추고 있으면은 뭐 존재한다고 아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어느 부분이다? 뒤에 있는 외부적 성립 요건입니다. 그럼 먼저 뭘 건지시면 되냐면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에는 내부와 외부가 있다. 먼저 이걸 기억하세요. 내부와 외부가 있다. 내부와 외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으로 알고 있어요. 적법 요건으로. 그것을 흠결하면은 위법해진다. 하자가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 2번째, 외부에 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표시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개별 처분서 송달하는 거예요. 처분서 송달하는 거. 외부에다가 그 결정 사실을 표시하는 거요. 예, 표시하는 거. 이건 우리가 효력 발생 요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송달이 되어 도달이 되면은 대표적인 외부 표시가 바로 송달이고, 그렇죠? 뭐 고시나 공고에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제소기관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이 대표적인 건 송달인데, 예, 이렇게 해서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됐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항상 도달이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외부의 표시라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 즉 효력 요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왼쪽은 적법 요건이고 오른쪽은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는 내부 요건과 외부 요건이 있는데 그 내부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적법 요건이고 외부 요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효력 요건이구나 까지 챙겨내실 수 있다면 정말로 센스가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뭐 요 정도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성립요건이라는 것은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 성립요건 그 자체를 묻는 경우는 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립요건이라는 게 있기는 있고 예, 그것이 내부 외부 나눠지고 내부는 적법요건과 다르지 않고 외부는 효력요건과 다르지 않다. 이제 여기서 내부는 기본 전제를 깔고 외부까지 있어야만 존재한다. 존재, 부존재.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이. 외부의 표시, 외부의 표시, 대외적인 표시. 스티브 유 사건에서 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거부 결정이 대외적으로 한 번도 표시된 적이 없다. 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외적인 표시.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표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적인 성립 요건을 못 갖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못 갖췄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부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느낌만 좀 받아두세요. 어쨌든 무효등각인송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존재와 부존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 두실 필요가 좀 있고요. 물론 존재와 부존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 존재 부존재 문제는 성립요건과 맞닿아 있는 문제고 네, 이 성립요건은 내부 외부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가 깨지면 부존재라고 말을 보통 하는구나. 이 정도 정리하시면 뭐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내용이 요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7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 내용, 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 요건과 외부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 부존재를 거론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스티브 유에서 다시 존재, 부존재를 거론한 것이고요. 네, 이 정도만 먼저 챙겨놓고 다시 한번 와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게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게 뭔 얘기인지. 처분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처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효력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의 존재, 처분의 효력 이 순서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선은 존재해야지 처분의 효력이 인정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존재 여부에 대한 문제부터 먼저 살폈던 겁니다. 대외적인 표시가 이루어지면 처분은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이 처분의 송달, 개별 처분의 송달, 처분 통지서의 송달 그것이 바로 대외적 표시입니다. 그렇죠? 이게 대외적 표시이기 때문에 송달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송달마저 안 됐다라고 하면 논의를 출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송달은 했다고 치고 그러니까 처분은 존재한다고 치고 그 다음 상태를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처분의 존재 송달됐으면 외부적 표시된 거고 그럼 존재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자가 없는 경우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정상적으로 행정행위 효력 발생에 어떤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요. 이제 장애 요인이 여기는 있고요. 여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적법하다라는 뜻입니다. 뭐 행정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한 것만 하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까지도 하자의 범주 안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위법만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법만 하자.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적법한 거고 얘는 위법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적법하게 성립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당연히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그 행정의 효력 발생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적법하면 유효예요. 유효. 그렇죠? 적법, 유효. 이거죠. 처분이 송달됐다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처분은 우선 존재한 거고요. 존재한 거고 그 다음에 적법하잖아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가 없고요. 필요가 없고 그냥 유효 이렇게 됩니다. 그냥 유효. 그렇다면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처분서가 왔죠. 외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 처분은 하자가 없는 처분은 외견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으면 물론 무엇도 인정됩니까? 유효라고 했죠. 유효, 이건 법적인 효력 얘기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히 효력이 있고요. 아무 장애가 없고요. 이렇게 됩니다. 좀 이제 몇 가지 개념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한 번은 거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 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인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죠.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 볼딩되어 있는 부분 우린 여기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하자가 있는 경우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정력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중대 명백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죠. 여기 보시면 처분이 송달이 됐습니다. 처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그런데 중대 명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중대하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대는 하지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고 명백은 할 수도 있고, 4분의 3이죠. 4분의 3은 취소 사유입니다. 중대 동그라미, 명백 동그라미 이렇게 교집합일 때만 무효 사유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중대 명백하지 않으니까 별도의 취소가 필요합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는 뭐야? 당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력이 인정되고요. 위법하지만 유효성 추정의 의미죠.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외관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외견적 효력이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 요거는 법적 효력을 말한다고 했죠.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취소를 통해서 그 효력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효력은 인정되고 있지만 그 효력 발생에 어떤 장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후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취소될 수도 있다. 취소 처분이라거나 취소 재결이라거나 취소 판결을 통해서 저 위에 있는 이 효력이 제거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소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엇을 통해? 소송이니까 취소 소송 이거죠.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중에서 취소 판결 부분이요. 판결 부분. 취소를 통해서 그 효력이 제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하자가 있는데 중대하고도 명백합니다. 송달됐으니까 처분은 존재하는 게 맞고, 존재 문제 해결됐으니까 효력 문제로 넘어가야 되고, 효력 문제가 봤는데 위법하니까 중대 명백 여부 따져봐야 되고, 근데 중대 명백이 맞네. 그럼 당연 무효죠.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무효 사유냐 아니냐, 정말 명백한 위법이냐 아니냐에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모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민모 이론. 저희 엄마입니다. 법 알못도 딱 보고 뭐야 저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 되시면, 즉 누가 봐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일견 언뜻 봐도 뭐야 저건 정말 얼척없군. 이럴 때 무효라고 보게 됩니다. 무효라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일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민모 이론입니다. 민모 이론. 민모 이론. 그래갖고 이제 송달이 됐으니까 존재하고 있고, 중대 명백하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위법하고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인 경우에 공정력이 없죠. 당연 무효가 아닌 경우에 공정력이 있어서 유효해지는 것이고요. 그럼 봅시다. 지금 이 볼딩 안에를 보려고 하는 건데, 볼딩 안에를 이 무효인 경우에는요, 여기 유효, 이거 유효, 이거 무효, 이게 뭐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법적인 효력,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니까 효력이 없어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어쨌든 뭐 했다고요? 송달됐잖아요. 송달됐기 때문에 그 처분에 외관이 존재하고 있고 예, 집행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외견적 효력이라고 부르죠. 바로 저겁니다. 저 외견적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제기하는 것이다. 바로 무효확인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효력이 있고 이것도 효력이 있고 이것도 효력이 있어요. 뭔 소리야? 무효인데? 선생님 이거 오타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 볼딩이 여기 돼 있고 볼딩이 여기 돼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이 취소 사유일 때요. 얘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외견적 효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취소 소송도 무효확인송도 결국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효확인송이라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무효확인송의 논의를 출발시키기 위한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것을 이렇게 짧게 간단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요게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게 제일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대충 우선 뭔 상황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원고적격이요. 12조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그 12조 1문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아니 뭐 12조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A인데 뭐 35조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B고 뭐 36조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C고 이럴 수는 없어요. 법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같은 법 내에서 법이 좀 달라지면은 예, 그 개념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뭐 노조법상,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거나 또는 근기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거나 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같은 법 내에서 예, 같은 개념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2조 1문에서 얘기하는 법률상이익, 35조에서 얘기하는 법률상이익, 36조에서 얘기하는 법률상이익은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전부 다 뭐냐? 바로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법률상 보호이익. 그렇죠? 예, 개인적 공권 이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뭐 있는이라는 것은 예, 계직구 일관추에서 그 침해의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예.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돼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이고 간접적으로 추상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원고적격에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미 침해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우려라는 것은 침해 우려도 인정을 하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독일이랑 비교하면. 근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그것도 포함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해의 우려, 이미 침해된 경우와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아직은 침해가 안 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도 이제 포함해서 있는에 포함해서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는데요. 그 우려라는 표현은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판례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12조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우려라는 표현은 사실 너무 이게 법률 용어가 아니라 그냥 사실 용어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직까지 침해되지 않은 이익, 이제 침해될 것이다. 개연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침해 and 침해 우려 이렇게 하면 라임은 잘 맞습니다. 라임은 이미 침해와 침해 우려까지 포함되고 이렇게 되면 네 글자씩 라임이 딱 이렇게 맞습니다. 라임 맞고요. 이 있는 계직구 일관추 and 이미 침해 침해 우려 그거 똑같아요. 취소송이랑 무효확인송이랑 부작용법에서 항고송 전반적으로 똑같고 자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당사자 능력이 인정이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다가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확인을 구할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확인을 구할 이 이익
네, 이걸 어떻게 보자고요? 이걸 이제 공란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저 안에 어떤 되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 확인을 구할 이익, 저 부분입니다. 알겠어요? 저 부분. 이와 관련돼서 이 35조가 엄청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무효확인송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35조야. 이렇게 말해도 뭐, 네, 부족함이 없습니다. 확인을 구할 이익, 그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저것을요, 지금 당장 즉시 확인을 받아야 될, 확정을 받아야 될 어떤 이익이 있다. 예, 그런 의미다. 라고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 행정소송을 민사소송과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죠? 바로 직접적인 구제수단,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으로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기면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완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이때 을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이 청구 소송, 이건 이행 소송입니다. 청구를 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예,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다가 내가 을에게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만 좀 확인해 줄래요?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나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 예, 권리 존부만 확인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를 확인받은 다음에요, 확인을 받았어요. 원고 승소했습니다. 확인 판결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확인 판결문 보여주면서 을한테, 야, 나 권리 있대잖아.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어떤 강제를 당합니까? 강제를 받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나 권리 있대잖아. 그 다음에는요, 을이 스스로 나서서 그 돈을 돌려줄 것을 그냥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을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제기해야 돼요.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또 제기해야 됩니다. 아니, 결국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건데,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분쟁 해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제기하지 않고 굳이 내 권리 있는지만 좀 확인해 주세요. 이런 걸 뭐하러 제기하냐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결국은 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확인의 이익, 보충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게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청구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고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야? 이 확인 소송은 간접적인 구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인 구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굳이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기했을 때 법원은 재판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또 재판받으러 올 건데 뭐 이걸 또 재판을 해줍니까? 그렇죠? 네, 인력 낭비 아닙니까? 인력 낭비. 이런 식의 확인의 이익, 다른 구제수단이 없고 이것이 유일한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인지를 따져보자. 굳이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니? 이 문제가 바로 확인의 이익이에요. 이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도 사실 확인 소송의 일종인 건 맞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는 그 처분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권리 의무 관계, 즉 법률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존재를 법률상 원인으로 하여 법률 관계가 결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의 효력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지금 이런 식으로 받으면 이건 결국 법률 관계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효확인소송은 확인 소송인 건 분명합니다. 법률관계 존부를 확인받는 확인 소송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 소송의 일종이라는 점에 있어서 민사 소송과 똑같이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는 확인의 이익을 요할 것인가, 그것을 요구할 것인가,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 문제가 바로
이 확인을 구할 이익 이 부분입니다. 네.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이 부분을 배울 때 학생들이 처음에 제일 어려워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문제가 어떤 것들이 출제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하실 텐데, 요거를 먼저 볼까요? 2010년도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입법고시 문제인데, 2007년도까지는 이게 학설이 이렇게 갈려요. 법률상 보호익설하고 즉시확정 이익설하고 이렇게 갈려요. 딱 봐도 뭐 느낌이 오시죠? 얘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여기서 이 법률상 이익은 네, 법률상 보호이익이에요. 법률상 보호이익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확인을 구할 이익, 이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잖아요. 이걸 확인의 이익이라고 이해할 것이냐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잖아요. 위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구할 이익, 그냥 무시해. 거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 요것만 봐서 그냥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그냥 법률상 보호이익이야. 확인을 구할 이 부분에 뭐 의미 부여할 거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법률상 보호익설이야. 뭐 여기 법률상 보호익이라고 보니까 법률상 보호익설이야. 학설명 기억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학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인데 이 확인을 구할 이익은 확인의 이익의 필요라고 이해를 해야 돼. 이거 확인의 이익이라고 해석해야 돼.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즉시 자신의 권리 존부에 대해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때 그것만이 유일한 분쟁 해결 방법일 때 그때만 이 확인 소송을 허용해야 된다. 즉시 확정을 받아야 될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즉시 확정 이익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7년도까지는 얘가 통설 판례였었어요. 2007년도까지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 얘가 통설 판례였었고 2008년도에 판례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다수설과 판례는 이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했습니다. 그 판례가 바로 이건데요. 요거만 살짝 한번 볼까요? 요거 살짝 한번 볼게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어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이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우선요, 뭐 좀 암기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해야 되니까 이해와 암기는 병행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옛날에 교수님들이 설명해 주시던 대로 1, 2, 3 포인트로 기억을 먼저 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두 번째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 확정의 필요성, 세 번째 보충성 원칙. 보충성 원칙이 바로 이거보다 더 나은 직접적인 구제 방법은 없나?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맞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보충성 원칙. 얘는 보충적으로만 제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 소송이라는 것은 보충적으로만. 어떨 때, 이거밖에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일 때, 그때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개 포인트 먼저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냥 이건 입에 달아버리세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 and 보충성 원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 그리고 보충성 원칙. 여기서 이제 핵심은 사실은 이 적절한 경우 이거예요. 적절한 경우.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다. 여기가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뭐라고요? 종전 판례는 행정수용법 35조를 어떻게 파악했었다고요?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라 파악했었다고요. 이게 통설이었습니다. 또한.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판례, 최근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판례가 변경됐어요. 보시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 변경을 했습니다. 대법원이 몇 년도예요?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이었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절차적인 법리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 부담금이라는 부분은 또 저기 행정법 강론 파트에 가고 특별행정작용법 파트에서 배우게 됩니다. 학생들도 이제 사시나 행시 등 행정법 전체를 공부한 학생들도 뭐야 이게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굳이 여기서 확장을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학생들은 그때 가서 배우면 되고요. 예, 부담금이라는 건 세금처럼 이렇게 돈 내라는 거죠. 네, 부담하라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이 2008년도 사건에서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문의 규정이요? 35조 보세요. 여기에 그 어디에 보충성이란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라거나 이어야 한다라거나 뭐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한다라거나 아니면 뭐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이어야 한다라거나 뭐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보충성이라고 해석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35조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네, 그런 규정이 없다. 행정소송법상 명문 규정이 없는 보충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다. 이게 보충성입니다. 이게 예,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 이게 보충성.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그 보충성을 요구하면 안 된다. 따라서 이행소송 등 다른 직접적 구제수단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는 옛날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아까는 뭐 민사소송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대여금 반환 청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면 행정소송의 문제를 한번 끌고 돌아볼게요. 뭘로 갈까요? 그냥 뭐 제일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세금이나 과징금이니까 뭐 과징금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이 두 개 한번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비교하는 성공해도 네, 성공한 겁니다. 알겠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이 나한테 5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세금이 나한테 500만 원이 부과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분이 나왔으니까 처분이 집행이 되겠죠. 그 집행이라는 것은 내용에 따라 국가가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인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집행하는 겁니까? 세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국민 쪽에서 집행하는 거죠. 네, 세금을 뭐 한다고? 납부한다고요. 납부하는 집행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경우와 이미 집행이 된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돈을 안 냈어요. 아직 납부 안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는 이미 납부를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효인 처분입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무효인 처분이 바로 뭐예요?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죠. 내가 땅을 팔아가지고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 땅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세상이 다 내 땅이에요. 네, 땅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요? 그죠? 네, 없는 걸 어떻게 팔아요? 그죠? 네, 없는 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 결혼식은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조세호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그렇죠? 네, 네, 없는데 어떻게 팔아? 네, 그럼 못 팔아. 못 팔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겨요? 양도 차익이 어떻게 발생해? 안 팔았는데, 그렇죠? 땅이 없는데 어떻게 팔아? 그리고 안 팔았는데 어떻게 이익이 생겨? 이익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부과해 나한테? 그렇죠? 무효예요, 무효.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 세금이 무효입니다. 무효. 세금 부과가 무효거든요. 그럼 뭐 사실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네, 안 내도 되는 건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경우와 집행이 된 경우 한번 나눠보세요. 첫 번째, 집행이 아직 안 된 경우. 아직 납부 안 했습니다. 납부 안 했어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여러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죠. 아니 그러면 세무서장은 무효인 거 알고 나한테 세금 부과했겠어요?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면서 이거 안 내도 돼 그런 의미로 부과했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세무서장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가 계속 안 내면 강제징수 들어와서
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그걸 경매에 붙여가지고 삥 뜯어갈 거 아닙니까? 불안하잖아. 그렇다고요. 그게 바로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라는 겁니다. 이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번 뭐가 필요해요? 판결을 통한 권리존부의 확정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판결을 통해서 권리의무 관계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세금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하기송을 제기해서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고 나는 낼 돈이 없다 라는 걸 확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요, 이 경우는 이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확인받는 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입니다. 그렇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미 돈을 납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떨까요? 이미 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현존하는 법적 지위에 불안이 있어요? 뭐 불안해요? 아니죠. 불안이 이미 실현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권리존부를 확정을 받아야 돼요? 이미 돈 냈다니까요. 내가 납부할 의무가 없다를 왜 확인받아요? 이미 납부해버렸는데요? 이처럼 이미 납부를 한 상태, 집행을 한 상태에서는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도 없고 그걸 제거하기,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판결을 통해서 권리존부를 확정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무효확인 소송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아까 앞부분에 집행 안 했을 때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 대상이 없어. 비교 대상이 아직 납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납부를 해서 500만 원의 돈을 국가가 가져가 있는 어떤 위법한 결과 상태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아직 돈 안 냈어요. 그 불안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확인받는 방법밖에 현재 없어요. 다른 걸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돈을 납부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과오납부 금원을 반환받으려면, 그렇죠, 바로 떠오르죠. 뭐가 떠오릅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죠.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자세하게 배웠던 것처럼 이처럼 무효인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뭐 없어요? 공정력, 구성요건적 필요가 없어요. 권한없는 민사법원도 무효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세처분이 무효야 라고 민사법원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고 했죠. 그러면 민사법원이 무효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지금 국가가 취하고 있네, 부당이득 성립되네, 그러면서 바로 반환 명령 판결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반환 청구소송, 청구소송이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구제수단이고 이 이행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뭘 그 처분이 무효라고 확인을 받니? 안 돼. 그래서 얘가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야. 그냥 그걸 제기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가능한 보충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이 35조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를 시켰었던 겁니다. 각하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민사소송에 기속력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대세효와 기속력은 행정소송에만 존재하는 효력이라고 했죠. 민사소송에 기속력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행정소송에는 기속력이라는 게 있죠. 그죠? 무효확인 소송에도 30조 준용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30조의 기속력이 있고 기속력의 내용에는 반복금지 의무와 제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필요한 기속력은 뭐죠?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항의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속력은 뭐예요? 반복금지 의무예요? 제처분 의무예요? 원상회복 의무예요? 제일 필요한 건 원상회복 의무죠. 그쵸? 이미 납부한 돈을 위법한 무효인 처분이 나오기 전의 상태, 그것이 납부되기 전의 상태로,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네. 그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것. 네. 그게 필요한 거죠. 기속력의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원상회복 의무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상회복 의무 인정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어떤 행동으로 나서야 되는 그런 식의 자기 의무는 반드시 어떤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처분 의무는 근거가 있지만 원상회복 의무는 근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32조 사항의 별도의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우리 판례도 취소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에서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버립니다. 예외를. 야, 이거 무효 아니냐. 심지어 무효다. 정말 중대하고도 명백해서 정말 너무나 큰 잘못을 범한 것이다.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보충성이니 뭐니 이런 거 들이대면서 다른 유효적절한 방법이 있으니까 소 각하나시키고 좌절시키고 돌려보내고 그럼 되겠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런 입장이 있어요. 무효인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에 침해를 받은 국민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린다.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제시킨다. 이런 의지가 확실합니다. 무효는 진짜 너무 잘못한 거니까요. 그죠? 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것보다 더 작은 비율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이 절차 밟아라, 저쪽으로 가라, 일로 와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인정해버리냐면 행정소송법 30조 1항의 기속력 일반 규정에서 정말 그걸 쥐어짜가지고 원상회복 의무를 여기서 도출해버립니다. 알겠어요? 도출해버려요. 도출을 해버리고 나니까 결과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가 꼬이고 있어요. 네.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 뭐 워낙에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판례 변경되기 전에도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2008년도 판례가 너무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머리를 대법원이 30조 1항을 쥐어짜서 원상회복 의무를 끌어냈듯이 여러분들도 머리를 쥐어짜서라도 이해를 해내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네, 여기서 딱 끝내겠습니다. 안녕.